무려 2천억 원이 넘는 거액의 회사 돈을 횡령한 오스템 임플란트 횡령 사건 모두 기억하실 텐데요. 검찰이 횡령한 재무팀장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자세한 사건 내용 그리고 검찰의 구형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 결과 전망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스템 임플란트 재무팀장 이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을 했습니다. 우선 사건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정말 가히 역대급 사건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요. 네. 그 횡령 액수가 무려 2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2,215억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다시 회사에 돌려준 돈을 제외하고도 1,800억 원 가량을 정말 횡령을 한 것입니다. 네. 이 사건이 많은 분들이 정말 깜짝 놀라게 한 점이 결국 개인의 단독 범행으로 밝혀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회사에서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내지는 어떤 이걸 조정한 세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결국 단독 범행으로 현재까지 밝혀진 것이고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본인 명의 계좌로 무려 2,215억 원 가량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해서 횡령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금괴도 구입을 했고요. 네. 주식 투자를 하기도 했고 부동산이나 어떤 분양 회원권 같은 것을 구입을 했는데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오스템 임플란트의 주주들이 굉장한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렇게 일정 부분 금액 이상 횡령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은 상장 폐지가 되는 그런 조항도 갖고 있기 때문에 거래 정지가 됐었고요. 지난 4월에 다시 거래가 재개되어서 정상적으로 주식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이 기업 전체가 흔들렸던 네. 그런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개인이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고 또 무려 2천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 때문에 또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을 했는데 이 배경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죠. 네, 무기징역을 구형을 한 상태입니다. 네.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금액이 역대 최고 금액이라고 할 수 있고요. 회사에 돌려놓은 돈을 제외하고도 1,800억 원 가량을 횡령했기 때문에 일단 그 금액이 엄청났기 때문에 무기징역을 구형을 했고 또 이런 횡령 사건들이 우리 뉴스에서 지금 종종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적게는 몇억 원에서 수십억, 수백억 원까지 지금 계속해서 이런 횡령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일벌백계 하겠다는 말도 나왔거든요. 이런 사건들 이제 뿌리 뽑겠다. 개인의 일탈이라고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만큼 횡령 사건에 대해서 좀 철퇴를 내리겠다라고 본 것 같고요. 결국 일벌백계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지만 이 죄질이 또 나쁩니다. 네. 심지어 주식 투자 같은 것을 통해서 700억 원 가량은 이미 손해를 본 상태예요. 이런 점 때문에 피해가 회복도 완전히 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좀 반영이 된 것 같고요. 부인과 뭐 여동생, 처제 명의로도 많은 재산을 좀 빼돌렸다가 지금 회수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점이 고려돼서 무기징역이 구형된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씨뿐만 아니라 지금 가족들도 가담을 해서 징역형이 구형이 됐습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는 아버지가 숨진 채 발견되는 그런 일도 있었다면서요? 네, 일단 이 당사자에게는 피고인에게는 무기징역 구형됐고요. 네. 아내에게도 징역 5년, 그리고 여동생과 처제에게도 징역 3년이 각각 구형이 됐습니다. 결국 가족들이 가담했다는 점이 인정이 된 것인데요.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일단 2,200억 중에 335억 원 일단 회사로 반환을 했고 나머지 돈을 가지고 주식을 투자했고요. 네. 그리고 금괴도 시가의 690억 원 정도에 해당하는 양의 금괴를 구입했습니다. 이 금괴라는 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셨어요. 어떻게 보면은 보관이 어렵거든요. 이 금괴에 대해서 아내 그리고 여동생 집, 이제 아내 집, 처제 집 등이 좀 나눠서 보관을 하고 있던 것이 찾아왔고 검찰 조사가 시작이 되면서 아버지가 직접 목숨을 끊는 사건도 발생을 했습니다. 이 일을 놓고 이제 아무래도 피고인도 좀 심경의 변화가 있어서 금괴가 어디 있는지 처음에는 다 밝히지 않다가 네. 아버지의 이 자살 사건 이후로 이제 금괴의 그 행방은 다 밝혀진 상태라 금괴는 일단 다 회수는 했지만 주식 투자로 잃은 손해 같은 부분은 사실 보전이 어려운 상태라서 추징에도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무기징역의 구형에 대해서 이 씨 입장도 좀 궁금하거든요. 이제 기본적으로는 반성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남은 기간 동안 평생 사죄하면서 살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네.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회사의 피해도 피해지만 그 가운데서 소액 주주들 이 오스템 임플란트에 이제 투자를 했던 주주들의 손해가 막심했어요. 지금은 좀 이제 정상화되었다고는 하나 그 과정에서 그 마음고생하고 실제로 손해를 본 분들도 많고 또 이제 이 피해 금액도 결국 다 돌아올 수 없다면은 결국 회사의 손해이자 여러 주주들
가족들의 손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반성을 하고 있다고는 해도 이 피해자들의 피해는 다 보전받을 수가 없겠죠. 네, 검찰은 또 이 씨에게 지금 1,148억 원을 추징해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이 금액을 모두 추징할 수가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네. 것처럼 이 횡령한 금액을 여러 가지로 분산해서 갖고 있었습니다.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던 것은 좀 일부분이었고요. 금괴를 구입했고 또 이제 상가 건물 등을 구입을 했습니다. 상가 건물을 아내와 처제 명의로 각각 증여를 했고 75억 원 상당의 부동산도 구입을 했는데 이제 이런 부분 당연히 몰수 추징이 되겠지만 뭐 부동산 가격 같은 것은 지금 좀 하락하고 있는 추세라서 어느 네. 정도 보전이 될지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까지 확인된 액수로도 주식 투자로 750억 원 가량은 이미 손해를 본 상태입니다. 예. 이런 부분 아무리 개인적인 어떤 그런 재산에서 다 몰수 추징을 한다고 해도 전액이 다 보전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148억 원 추징은 지금 된 상태지만 모두 다 회수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이제 회사 측에서도 개별적으로도 피고인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한 상태이지만 마찬가지 이유로 제대로 추징이 가능할지 여부는 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네, 어쨌든 검찰 쪽에서는 지금 무기징역을 구형을 했고 이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1일에 열립니다. 재판부의 판단은 어떻게 예측을 좀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중형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횡령 사건이 굉장히 자주 일어나고 있다는 점, 그래서 뭐 네. 일벌백계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도 물론 고려가 되겠지만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액수가 상당했고요. 그로 인한 피해도 막심했기 때문에 이런 경제사범일지라도 이 중형은 정말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무기징역까지 나오지는 않을지라도 법정 최고형까지는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수도권에서 무려 1,139채 빌라 오피스텔을 임대를 해서 빌라 왕으로 불렸던 이 40대 임대업자가 사망을 하면서 세입자들이 지금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짚어주시죠. 네, 빌라 왕이라고 불렸습니다. 왜 빌라 왕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냐면요. 무려 개인이 소유하면서 이제 전세를 준 빌라가 1,139채라고 합니다. 사실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어떻게 이렇게 많은 빌라를 소유할 수 있었는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풍요로웠는가 하면은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깡통 전세라고 하죠. 사실상 이 빌라를 개인의 돈을 투자해가지고 하나하나 구입한 것이 아니라요. 전세 보증금을 통해서 그 전세 보증금을 기반으로 구입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가능했던 건 빌라라는 좀 특수한 지위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신축 빌라의 경우에는 네. 굉장히 깨끗하게 시설이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신혼부부나 사회 초년생들이 좀 선호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신축 빌라다 보니까 시세라는 것이 정확하게 지금 형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아파트 가격이 한참 상승하던 시절에 아파트 전세 가격도 함께 상승하면서 이 빌라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많은 분들이 좀 빌라 투자에 나섰는데 이 빌라 왕의 경우도 이런 전세 보증금을 기반으로 갭 투자를 1,139채나 한 것이죠. 네. 그런데 이 40대의 이 빌라 왕이 갑작스럽게 사망을 하게 되면서 사실상 이 보증금을 그럼 누가 반환해야 되냐를 놓고 지금 많은 피해자들이 제대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겁니다. 네. 일반적인 경우라고 하다면요. 임대인이 사망했을지라도 사실상 상속 절차가 개시될 것이고 네. 그렇다면 뭐 경매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는데 어려움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지금 이 빌라 왕이 연체되어 있는 그런 세금만도 65억 원 정도에 달하고 있고요. 네. 깡통 전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본인의 돈이 아니라 대부분 전세값으로 지금 메워져 있고 이 전세금이 시세보다도 높게, 그러니까 네. 구입하는 비용과 비슷하게 또는 높게 측정된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경매까지 이루어지더라도 이 피해금을 다 보전받지는 못할 위기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큰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무려 1,000채 이상이기 때문에 많은 피해자가 우선 걱정이 되는데 요즘 전세 사기가 많기 때문에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을 가입해라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보험에 가입을 한 세입자들도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어떤 것 때문이죠? 네, 전세보증보험 앵커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전세보증보험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요. 네. 임차인이 개별적으로 보증금을 다 받지 못하는 경우에 다 건건히 소송을 한다면 굉장히 번거롭고 시간도 많이 걸리니까 전세보증보험을 들어놓으면 일단 이 전세보증보험 측에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을 하고 후에 이제 임대인에게 전세보증보험 측이 다시 대위 청구하는, 그러니까 대신 청구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이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해 두었다면 일반적으로는 사실 보증금을 반환을 받는데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 게 맞는데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요건 충족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전세보증보험을 받으려면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를 해야 되는데요. 네. 사망했기 때문에 지금 계약 해지 통보가 지연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상속자가 있으면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데 지금 상속도 좀 꺼리고 있는 상황이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상속을 꺼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부모님이나 아니면 이제 사촌 이내까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이 왜 꺼리고 있는 거죠? 지금 아마 배우자는 없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확인되고 있고요. 네. 그렇다면 이제 부모가 1순위 상속자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채무만 가득 있습니다. 아무리 빌라가 1000채 이상 갖고 있다고 해도 사실상 지금 체납된 세금만 해도 어마어마하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쉽사리 지금 상속에 나서고 있지 않은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하는 절차가 다 지금 늦춰지고 있고 만약 부모가 상속을 포기한다거나 한다면 법원이 이제 재산 관리인을 지정하게 되는데 이 재산 관리인을 지정하는 데까지도 시간이 걸립니다. 사실상 전세 보증금을 받아야지 그 돈으로 다른 데에 또 전세를 구할 수 있고요. 네. 다른 집을 구입하셨다면 잔금도 치를 수 있는 그런 임차인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면 그만큼 굉장히 피해가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세 보증보험을 가입하셨다면 적어도 굉장히 시일이 걸리겠지만 네. 어쨌든 회복은 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전세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황이라면요. 실질적으로 경매 절차를 기다렸다가 배당을 받으셔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제대로 지금 재산이 얼마 없는 상태이고 네. 미납된 채액이 또 우선해서 변제받기 때문에 피해를 지금 다 회복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피해 규모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게 피해자 모임이 따로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거기에는 45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아마 지금 아무래도 1000채 이상이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피해를 입었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을 거다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네. 이게 전세라는 것이 만기일이 도래해서 이제 몇 달 전에야 이제 집주인이랑 연락을 해보게 되고 보증금을 뭐 반환받을 것인지 이사를 갈 것인지 계속 거주할 것인지를 논의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한 450명 정도가 피해자 집단 소송 같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대부분 아직 전세가 만기가 되지 않은 피해자분들은 지금 본인이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도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지금 밝혀진 피해가 가장 최소 규모인 것 같고 네. 앞으로 전세 보증금의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피해자는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어쨌든 나중에라도 돈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피해 세입자들이 소송을 하는 등 법적으로 좀 뭔가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네, 결국 경매에서 배당을 받는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 전에 만약 이사를 나가야 된다면 네. 그러니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로 이사를 나가셔야 된다면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 해두셔야 될 것 같고 보증금에 대한 지급 명령 같은 거 신청하셔서 바로 집행 권한이라고 하죠. 내가 그 임대인의 재산으로부터 받아올 수 있는 권리 등을 좀 받는 조치를 취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은행들과 협의해서 이제 대출 기한 같은 것 연장하는 법도 좀 고려가 돼야 될 것 같고 이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네. 세입자분들이 최대한 피해 받지 않도록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겠다. 일단 임대차 보증금 그 반환 기한이 남아 있다면은 일단 계속 거주할 수 있고 상속 절차가 개시되는 동안은 계속 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만큼 어떤 피해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치도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지금 피해자가 보면은 20대에서 30대고 또 청년, 사회 초년생 아니면 신혼 부부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전세 사기 관련해서도 많은 피해가 나오고 있고 조심해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또 이런 사건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어떤 걸 좀 주의하면 좋을까요? 맞습니다. 전세 사기, 깡통 전세 위험하다 뉴스에서 계속 나왔었죠. 근데 이번 사건으로 결국 터질 게 터졌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거든요. 제도적인 개선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국세 같은 게 체납되어 있다면 네. 내 임대 보증금보다도 경매가 이루어질 때 이런 체납 세금이 먼저 이제 배당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임차인들이 사실상 이렇게 체납된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이런 부분을 좀 제도적으로 무조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제대로 자력을 갖추고 있지 않은 사람이 빌라를 1,100채나 구입할 수 있었던 점 자체에서도 좀 허점이 보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마련이 되어야지 피해를 보는 임차인들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사건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범인이죠. 전주환의 살인 혐의에 대한 공판이 열렸습니다. 오전부터 열리고 있는데 오늘 공판에는 피해자의 아버지가 증인으로 출석을 했고 눈물을 굉장히 많이 흘렸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이번 공판의 경우에는 이제 지금 이 사건 관련해서는 지금 두 가지 재판이 계속해서 같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 이 전주환 사건에 대해서 좀 간략히 짚고 넘어가자면 일단 스토킹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이 피고인이 이제 9년형이 이제 구형이 되자 이에 보복 심리를 가지고 판결이 선고되기 하루 전에 피해자를 무참히 살인한 사건입니다. 네. 그래서 이 원래 이 스토킹 관련한 이 사건에서의 그 1심 재판은 선고가 되어서 9년형이 선고가 되었고 2심이 계속 중이고요. 이번 재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스토킹, 보복 살인 혐의가 적용된 살인죄에 관련된 재판입니다. 네. 지금 공판이 계속되고 있고 오늘은 이제 특히 피해자의 유족들이 직접 증인으로 출석해서 엄벌을 요청했거든요. 이렇게 범죄 피해 사실을 알리고 처벌을 구했을 때 이에 앙심을 품고 살인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사건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엄벌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특히 이 사람이 다시 출소를 했을 때 또 네. 유족들에게 나와서도 해치지 않을지 두렵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엄벌을 요청해 주신 그런 공판이 열렸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주환 관련해서 지금 재판이 2개가 진행 중이고요. 오늘 오전에는 살인 혐의와 관련한 그런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지금 그 이전부터 진행이 됐던 게 스토킹 혐의잖아요. 네. 2심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2가지 재판 내용을 미뤄봤을 때 처벌 수위는 어떻게 예측을 좀 해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 이 스토킹 혐의와 관련해서 징역 9년 선고됐고요. 그리고 네. 이 보복 살인의 경우에는 굉장히 중형으로 처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형 무기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사실상 법정 최고형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